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순희입니다. 제가 시력이 많이 안 좋아요. 사실 학교 다니면서 학교 판서를 한 번도 필기 해본 적이 없어요. 눈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진짜 이거를 보고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음악가들의 일기, 그래 마음을 따라 쓰는 선율입니다. 우리는 음악을 들으며 감동하고 일기를 쓰며 마음을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음악들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음악가들은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요? 오늘은 유명한 음악가 몇 분이 남긴 일기와 편지를 통해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음악과 삶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감동과 기록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음악은 세계나 모든 사람에게 어떤 큰 울림이 있고 삶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작곡가는 로베르트 슈만입니다. 슈만은 여러분들이 슈만 하면은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이 꿈 트로이메라이죠. 어린이 전경 중에 나오는 이 곡이 슈만의 어떤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게 슈만의 음악을 우리가 여기서 뭐 많이 논할 적은 아니고, 슈만은 독일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낭만주의 초기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슈베르트, 이렇게 연대표를, 오늘 제가 나눠준 연대표를 보면은, 슈베르트 다음에 슈만, 그 다음에 뭐 쇼팽, 리스트 뭐 이렇게 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사랑과 고뇌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슈만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으로 일기 속에 불안을 항상 가지고 있었대요. 창작을 할 때나 모든 것에서 고통에 대한 것도 항상 갖고 있었고, 그렇지만 클라라에 대한 사랑을 진실하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일기에 항상 남긴 말은 오늘도 괴로웠다. 그렇지만 클라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렇게 일기에 항상 기록하고 있었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보내는 것, 그것이 예술가의 의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일기가 있었겠지만은 주적인 것만 지금 간단하게 제가 요약한 겁니다. 슈만도 일기를 썼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분은 클라라죠. 슈만의 아내 클라라. 클라라 하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여성으로서 피아노를 연주도 하고 작곡도 했습니다. 슈만이 이제 선생님의 딸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레슨을 받으면서 이제 클라라를 보고 사랑을 느꼈을 때 너무너무 반대를 많았어요. 그래 법정 싸움까지 가서 이겨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들려주려고 했던 거는 헌정이라는 곡이었어요. 그 헌정에 보면은 가사가 너무너무 감미로운 거예요. 진짜 다 녹아요.
그래서 그거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그게 성악곡인데 그거를 리스트가 편곡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음원이 준비가 안 돼서 안 됐습니다. 자, 이 클라라는 같은 시대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남편과 같이 일기를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녀는 음악과 가정 사이에서 갈등을 했어요. 어떤 것이 먼저인가. 저도 사실 저도 일을 했지만 여성들은 진짜 가정도 돌봐야 되고 자기 일도 해야 되고 좀 약간 그런 것이 있어요. 저는 클라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랑하며 버텨냈다고 그래요. 그 모든 것을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남긴 말 일기로는 나는 연주가가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이고 아내이기도 하다라고 일기에 곳곳마다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라 슈만이 남긴 말은 예수를 위해 계속 살아가는 것보다 더욱 행복한 것을 상상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술은 결국 행복한 거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도 확실히 있고, 그래서 이제 혹시 이거는 비교가 안 될지 몰라도 가수들이 무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그것도 어떤 자기의 만족과 그 음악을 했을 때의 행복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 여러분, 브람스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떠오르는 거, 혹시? 자장가. 그렇지. 브람스 하면 자장가. 브람스는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왜 자장가를 자꾸 했을까? 이 브람스 하면은 저는 슈만과 클라라 슈만이 생각나요. 브람스는 사실은 낭만파 사람이긴 하지만 음악이 베토벤을 가장 존경했고 그 베토벤의 웅장함과 그 장엄함을 많이 존경했기 때문에 브람스도 약간 그런 식의 음악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낭만파 시대는 어땠어요? 감성적이고 굉장히 로맨틱한 곡들이 많았는데 브람스는 그러니까 인정을 좀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리스트한테 갔대요. 그랬더니 리스트가 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하고 있을 때 슈만이 브람스를 너는 아주 음악을 좋게 잘 쓰고 있어. 잘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슈만한테 인정을 받게 돼서 음악계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브람스는 슈만이 은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존경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슈만의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았죠. 어떤 정신적인 것도 좀 힘들어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정신병원까지 갈 정도로 그 정도로 돼서 이제 슈만이 떠났을 때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그러니 슈만 아마 브람스는 일기나 편지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죠? 많았을 텐데 어떻게 돼요? 자기의 기록을 모두 다 폐기했어요. 왜냐하면 사후에 자기 얘기가 오가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죠. 클라라에 대한 감정, 그 다음에 보내는 편지, 아마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클라라를 끝까지 돌본 브람스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브람스가 남긴 말은 기교 없는 영감은 바람에 날리는 뭐라고요? 갈대 같대요. 그 바람에 날리는 갈대. 나는 그 노래에서만 그게 갈대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갈대가 있어요. 자,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떤 제가 설명할 건 아니지만
음악을 만들어가면서 어떤 형식과 어떤 그 틀에다 갖다가 작곡을 하면서 집어넣겠지만,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그 기교나 애드립 같은 거를 이제 하면서 거기에서 음악이 발전되는 거죠. 애드립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그래요. 그거하고 좀 달라요, 입장이. 그런 것이 음악이라고 얘기했던 브람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람스 자장가. 그거는 아마 클라라의 자녀들을 위해서 작곡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람은 프로르 차이코스키. 여태까지는, 지금까지는 독일 사람 작곡가들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음악하면 독일,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조금 약간 이제 뭐 이쪽으로 가면, 현대로 가면 뭐 미국도 있고 뭐 다른 데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음악의 나라 하면은 러시아도 그 중에 한 나라인 것 같아요. 국적은 러시아 사람이고, 그 다음에 후기 낭만파. 근데 낭만파가 1900년까지라고 하니까, 거기에 속하는 사람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고독한 감정을 항상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차이콥스키는 예민했고 섬세한 감정을 가진 작곡가였습니다. 그의 일기엔 우울함과 외로움, 그 다음에 창작에 대한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해요. 그 일기에 항상 쓴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나는 고독하다. 하지만 이 외로움에서 음악이 태어난다.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랬어요. 친구가 많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조금 힘들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왜? 친구가 많아야지. 그래, 좋은 친구들. 아니야. 좀 사람은 외롭고 고독하지. 공부 잘하고 훌륭하다고 한 사람들은 보면 다 그래도 자기 혼자의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걸 남길 수 있는 거야. 좀 친구 좀 절제해라. 제가 그 정도로, 우리 둘째가 항상 우리 집에 올 때 보면은 4~5명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 했어요. 운동을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운동을 했는데, 그때 마침 우리 전애가 뭐 했었냐면은 모래시계를 했잖아요. 그 영화를, 드라마를. 그 모래시계를 보면서 최민수가 공부하고 싶고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운동 잘하고 친구가 많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 안 돼.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작곡을 시켰어요. 그 정도로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는데, 고독한 사람만이 사실은 모든 창작의 씨앗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이콥스키가 항상 일기에 쓴 말은 나는 고독하다. 그랬죠? 그것처럼 고독한 것이 나에게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이콥스키가 남긴 말은 이게 영감은 게으른 일을 가까이 그죠? 찾아오지 않는 손님이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뭘 안 되죠. 기계 보면은 그냥, 왜 옛날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저기였었어. 요한 스트라우스 영화였었는데, 그냥 저기는 그냥 놀다가 친구들하고 잔디밭에서 놀다가 곡을 막 써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런 사람들은 천재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안 돼. 그랬던 생각을 했던 것을 했는데, 그 정말로 영감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것은 노력가라는 거, 노력을 하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람은 구스타프 말러. 말러곡 혹시 아시는 거 계세요? 있어요? 그래요. 말러는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배운 거는 말러곡은 있다는 건 알았어도 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작곡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작곡을 하러 대학교에 가면은 클래식을 하는데도 뭐 옛날에 뭐 베토벤, 모차르트, 뭐 슈만 뭐 이런 것이 하는 게 아니라 현대를 많이 현대곡을 써요. 그래갖고 진짜 말러, 스트라우스, 쇤베르크 뭐 그다음에 이런 거를 뭐 바르톡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몰랐던 거를 아들이 이제 뭐 현대음악가에서 1년에 한 번씩 5월인가 대전에서 말러 교향곡을 연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가서 말러를 듣다 보니까 멋있는 것도 많고 정말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현대음악에 들어오면은 뭐냐면 질서를 많이 강조했어요. 철학적인 질서. 그러니까 그냥 질서가 아니고 철학을 가진 질서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러는 자신의 죽음을 깊이 사유한 작곡가였어요. 에피소드에 의하면 말러가 모든 몇 명의 작곡가였어요. 베토벤, 모차르트, 베토벤도 그랬고, 슈베르트. 그리고 또 누군가가 9번만 작곡하면은 죽어요. 그래서 자기가 8번까지 작곡을 했어. 그러고 나서 나는 9번 작곡 안 할 거야. 왜냐면 나도 죽을까봐. 겁나서. 근데 사실은 9번을 쓰긴 썼어요. 근데 거기다 9번이라고 안 하고 다른 이름을 붙여서 작곡을 했지요. 근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도 9번까지 작곡하고 10번인가 쓰면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운명이라는 거는 하늘이 주는 건데 자기가 그렇게 자꾸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말러는 그랬대요. 나는 침묵 속에 멜로디를 듣는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통성기도 하잖아요. 통성기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지만 혼자 고요히 기도할 때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처럼 말러는 조용할 때, 침묵할 때 멜로디를 들어서 곡을 썼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말은 전통은 죄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지키는 것이다. 제가 보니까 어떤 결과보다는 과정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일기를 통해서 말로도 알게 되고 그 다음 사람도 한번 보겠어요.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저 스트라빈스키 그래요. 음악사 배울 때 스트라빈스키도 하긴 했죠. 근데 하나도 몰랐죠. 근데 진짜 아들 덕분에 스트라빈스키도 알고 바르톡도 알고 쇤베르크도 알고 그렇게 되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었는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미국에서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0세기 현대음악가이기도 합니다. 감정보다 구조와 질서를 중요시했어요. 현대음악가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스트라빈스키는 제가 오늘은 곡에 대해서 어떤 작품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나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말한다. 감정이 아니고 이성이래요.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 정말 무서워요. 근데 이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걸 감정으로 해결을 하는데 저기는 그게 아니고 이성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냉철한 게 곡을 만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라빈스키는 정말 현대 음악가로서 큰 공로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분이 남긴 말은 듣는 것은 노력이다. 단지 귀에 들려오는 것은 아무런 공로가 없다. 오리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두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사실 이 음악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음악을 제목을 아는 사람은 정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력이 안 좋으니까 우리 도우미랑 같이 다니거든요. 근데 뭐 곡 나오면 저거 누구 거 누구 저거 누구 거 누구 매일 외우려고 그러면 그래. 아유 선생님 제발 얘기 좀 하지 말래. 왜냐면 자기가 이제 하도 들어서 자기도 안 돼. 근데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은 잘 안 잃어버려요. 정말 까맣게 잃어버려요. 그렇게 잘 알던 것도 작곡가 이름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입으로 얘기하는데 하지 말래. 왜 저한테 선생님이라냐면 우리 집에 맨 처음에 피아노를 치러 온 학생이었었어. 근데 그 사람을 제가 도우미로 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도 들을 수 있다. 그거는 왜냐면 식물이나 동물들도 음악을 들으면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도 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다른 거죠. 자, 다음 사람 보겠습니다.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 혹시 이분 아세요? 네. 뭐 있죠? 많이 있는데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뭐 프로코피예프 하면 뭐 피아노 협주곡 1번 같은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좋은 게 있는데 그걸 떠나서 저 음악극 피터와 늑대가 생각이 나요. 피터와 늑대를 보면은 혹시 유튜브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보면은 악기를 가지고 그 등장인물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뭐 거기 할아버지, 그다음에 피터, 오리, 뭐 새, 그다음에 늑대, 그다음에 사냥꾼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은 할아버지는 바순, 그다음에 오리는 오보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연주하면서 거기서 설명이 되는 거 음악극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프로코피예프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도 러시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산 것이 뭔가 1953년까지 살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2차 대전이 끝나고 러시아로 그러니까 소련으로 들어간 거죠. 가서 맨 처음에는 조금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거기에 적응하고 우리에게 많은 곡들을 남겨준 분입니다. 자, 이 사람이 우리가 하는 전통적 선율, 그 다음에 현대적 불의 파음, 강렬한 리듬을 결합한 20세기 대표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대 음악 하면은 불의 파음도 있고 강렬한 리듬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작곡 발표를 가보니까 저희 아이가 그러니까 저기를 하나도 건반악기나 현악기 안 쓰고 타악기로만 해갖고 연주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영화를 보고서 이제 그거를 했던 것이 아름다운 날들인가? 그거를 하고서 이제 타악기를 한 사람이 한 열 몇 가지를 갖다 놓고서 연주하는 거예요. 연주하면서 거기서 표현하는 건데 그것도 하나의 음악이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했고 우리가 또 들어보면은 정말로 저거는 화음이야 뭐야 소음이잖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음악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일기에 한 거는 뭐 여러 가지를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일기도 썼고 상황도 기록을 했대요. 그런데 많이 썼지만
이 사람이 남긴 거는 사후 일부를 회고록에 해서 출판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 현대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것 같죠. 우리가 현대음악가 보면은 사실 더 많이 있어요. 여기다 기록 제가 해준 거에 보면은 기록에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작곡가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현대음악가 지금까지 현대 근대 음악가,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그러니까 근대 음악 작곡가라고 볼 수 있어요. 별로 그거 많이 안 내놨지만 그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어떤 지금이라도 작곡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 사람이 남긴 말은 예술가는 구름 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름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사람이다. 이게 정말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말을 듣고서 그래, 저 요즘에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라 구름을 봐요. 하늘도 봐요. 그러면서 그냥 멋있다. 그것이 아니고 그걸 갖다가 멋있으면 글로 쓰고 아까 제가 챗GPT한테 그 내용을 해놓고 글로 써달라고 했더니 싹 써주더라고요. 그것처럼 글로 만들고 우리가 그거를 창작을 하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땅으로 끌어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몇 명이 아는 일기를 이분들의 일기를 보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보니까 뭐라면 감정의 언어. 음악은 곧 감정의 언어죠. 그렇죠? 음악은 음악과 글. 음악이 있음으로써 그거를 글로도 쓸 수 있고 글을 음악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가들의 일기는 감정을 솔직하게 기록했고 그 감정이 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거 뭐 아는 얘기고 제가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얘기입니다. 음악은 소리로 적는 일기이고 일기는 말로 쓴 음악이다. 저 이 말에서 좀 정말 감동이 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 느낀 것은 뭐냐면 예술은 위대한 천재들만의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창작하게 정직하게 마주할 줄 아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글을 쓰죠. 그래서 저는 왜 이 가요나 가곡 같은데 이거를 보면서 그 가사를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기 속에 또 그다음에 아니면 시 속에서 쓴 거를 갖다 작곡가를 만나서 그 아름다운 곡들이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어떤 그 일기 한 장이 하나의 곡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요. 사실은 제가 좀 시를 배우고 있는데 왜 시를 썼냐,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시 좀 멋있게 써봐. 내가 그럼 거기다 작곡 좀 해줄게. 근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를 잘 써놓으면은 복도 될 수 있다는 거, 정말 그런 것 같으죠? 우리도 짧게나마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정을 적어보면 그 글도 나만의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저 음악 계속 나온다 이제. 이거. 감사합니다. 음악과 일기가 연결되는 새로운 시각을 저희가 들어놓으셨죠? 사실은 더 하려다 말았어. 더 하시려다 말하셨대요. 더 해주시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일기와 음악도 합쳐질 수 있다는,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오늘 들은 내용을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김순희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